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재밌고 신박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으시며 많은 위로 받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족과 심하게 다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고자 해요. 우선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집이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사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됐고 집도 굉장히 넓은 전원주택에 살아 아이들이 항상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엄격하신 편이었거든요. 엄마, 나 이거 사줘. 갖고 싶단 말이야. 엄마가 말했지? 갖고 싶은 걸 다 사줄 순 없다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와 오빠가 혹여나 길을 잘못 들어설까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 자칫 아나무인으로 자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 점을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쪽 식구들 중 외삼촌도 흥청망청 있는 대로 돈을 쓰다 그만 도박에 빠져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또래 아이들만큼만의 용돈만 받았고 행여나 문제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용돈에서 알아서 소비하게끔 훈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도 자연스레 저희 집이 부자라는 걸 잊고 살게 되었죠. 대학 등록금만큼은 부모님이 해주셨으니 뭐 걱정 없었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희가 다 알아서 용돈 벌고 생활비 마련하며 살아야 했죠. 그래서 종종 오빠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오빠, 솔직히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자취방도 좋은 곳으로 얻어주고 용돈도 한 달에 몇백씩 팍팍 주신다는데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돈 없는 것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잖아. 나 내 친구들 만나기 쪽팔려. 친구들은 다 자기 차 있고 신용카드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긁고 다니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단 말이야. 야, 무슨 철없는 소리냐 그게.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 해주신 것만으로도 어디야. 그것도 자기 손으로 벌어야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배부른 소리 말고 네 처지에 만족해.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키운 데는 다 뜻이 있으셨잖아. 그리고 부자 친구들 그만 만나고 평범한 친구들 만나. 너가 맨날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려니까 괜히 열등감 느끼는 거 아니야? 됐다. 내가 누구랑 말하냐. 오빠랑 말할 바엔 차라리 벽이랑 말하지. 오빠한테 털어놔봤자 맨날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갈등만 생기기 싫어 언젠가부터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오빠는 만족하고 살라지. 근데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항의도 하고 떼를 썼어요. 허나 저희 부모님 정말 철옹성이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모님이 진짜 눈물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남들은 부자 부모 둔 걸 부러워하고 심지어 시기까지 하는데 정작 저는 전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제게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현명하셨다는 걸 느끼게 해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다니던 대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한참 부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명품에 빠져 있었을 텐데 제 돈으로는 사지 못하니 친구들이 가끔 절 데리고 다니며 하나씩 사주곤 했어요. 그러던 중 신발을 구경하러 갔다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자와 친해지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단기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을 뿐 우리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대학원 생각이 있어 이래저래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몇 번 만나 밥 한 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뭐랄까요? 지금까지 알던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 해야 할까요? 굉장히 성실하고 뭐든 매사에 열심히인 사람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하는 매장 근무도 정시보다 일찍 출근해서 매대를 점검하고 근무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면서까지 꼼꼼히 고객을 응대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그런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근데 선배는 왜 과외 안 해요? 우리 대학교 정도 나왔으면 과외나 학원 선생님 해도 되잖아요. 그 편이 더 일하긴 쉬울 텐데. 그치, 나도 많이 했었어, 과외. 근데 과외도 좋지만 직장 다니기 전에 사회 경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경험 삼아 해보는 거야. 아, 경험 삼아. 선배는 집안 형편이 가난해 등록금도 제 손으로 다 벌어야 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고 경험상 이런 일도 도전할 만큼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내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백화점에서 응대하는 업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진상 고객도 있을 거고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컴플레인도 들어올 텐데 선배는 저를 볼 때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선배, 힘들지 않아요? 공부하랴, 알바 여러 개 하랴.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웃고 다녀요? 좋은 거? 난 내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서 좋은데? 세상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난 그런 거 없어. 딱히 다른 사람들 사는 게 부럽지도 않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다고 해서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그냥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해. 감사라는 단어, 저는 그때 그 단어에서 꽤 큰 울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뭔가를 크게 감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것도, 집이 가난하지 않은 것도, 내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도, 그 무엇도 제게 감사로 다가온 적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었죠.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들. 근데 선배의 말을 듣다 보니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제야 선배의 미소가 왜 그리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알게 됐죠. 그 후로 저는 선배를 동경하고 좋아하기 시작했고 이내 자주 밥 먹는 사이가 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꿈은 대학원을 나와 연구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를 따라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었고요. 근데 막상 다녀보니 저와는 그리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전향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대로 연구소에 남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 그만 일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혼전 임신이었는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다 보니 기쁨보단 두려움이 훨씬 앞섰죠. 어떡하지, 오빠? 어떡하긴. 결혼부터 하자 얼른. 내가 가장이 될게. 솔직히 지워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결혼하자며 부모님부터 만나 뵙자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남자친구 말에 설득되어 어차피 이 남자와 함께할 미래를 오래전부터 꿈꿔왔으니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임신한 채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었죠. 지금의 시어머니죠.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조금 깐깐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왔기에 별다른 말을 하진 못했지만 약간은 저를 불편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대로 시아버지는 이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쌍수 들고 환영하셨습니다. 아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아버님. 아이고, 홍삼은 뭐하러 사왔어? 무거웠을 텐데. 호중이 넌 네가 들지 왜 며느리 될 사람한테 들게 하냐? 너 그럼 나중에 사랑 못 받는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들고 싶다고 졸랐어요. 예비 시아버지 덕에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어요. 저를 계속 경계하는 듯한 시누이와 시어머니 역시 분위기가 풀어지자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더군요. 근데 언니도 우리 오빠 나온 대학 나왔으면 공부 잘했겠네요? 난 머리가 안 좋아서 대학원은 꿈도 못 꾸거든요. 솔직히 지금 전문대도 겨우 들어간 거예요. 내일도 과외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요. 나랑 공부는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예,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바짝 했더니 어쩌다 추가 합격으로 겨우 들어갔는데요, 뭐. 어머, 겸손하기까지 하네. 그래요. 출산 예정일은 언제라고? 내년 10월 정도요. 그날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했으니 아이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오갔고 특히 신우이는 아직 대학생이라 그런지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신우이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성격이 원체 순수해서 약간 어린 여동생 보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었어요. 저는 오빠만 있었기에 늘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애교 많은 신우이가 언니 언니 하며 따르는 걸 보니 벌써부터 정이 생기더군요. 나중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못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때 각자의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혼전 임신에 대해 조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성실하고 순한 남편을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때도 역시 수수한 차림으로 나오셨고요. 대신 저희 아버지께선 결혼 허락하시기 전에 이런 조건을 내거셨어요.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기라는 조건이었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 근데 그중엔 이로운 사람도 있지만 해로운 사람이 참 많단다. 그래서 우리가 널 조심시킨 거고. 아무리 시댁 식구고 남편이지만 성급하게 알리지 말고 너가 정말 믿을만 하면 그때 알리거라. 알겠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철학을 알았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다만 결혼식 하객 명단엔 아버지 쪽에 큰 손님들이 계셔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할까 고민이 됐어요. 근데 결국 제가 반대했죠. 비용이 부담되기도 했고 남편 쪽과 비교가 될까 봐서예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작게 할게요. 정말 괜찮겠어? 결혼식 비용 정도는 우리가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리고 신혼집도 소박하게 할 거야. 우리끼리 알아봐 놓은 데가 있어. 거기로 할 거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줘도 돼.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웬일인지 신혼집은 좋은 곳으로 하나 마련해 주시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먼저 거절했어요. 남편과 이미 상의해 알아봐둔 곳이 있기도 했고 남편 덕에 갖게 된 지금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과 작은 신혼집으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하는 신혼생활 너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요. 입덧이 심해 고생은 했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지극정성으로 절 보살펴주는 남편이 있으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안정감이 연애 때와는 달라 이래서 다들 결혼하나 싶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에 허덕이기 시작함부터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문이었죠. 남편이 연구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미세하게 달라졌으니 알아채기 쉽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부터 대놓고 외박한다든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더군요. 그것도 돈으로요. 난 밖에서 뭐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좋겠다. 애만 봐도 돼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에휴, 당신은 몰라.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진짜 상사 비위 맞춰가며 일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고. 에휴, 하기야 당신이 뭘 알겠어. 사회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그건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됐으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둔 거잖아. 당신 뭐 회사에서 힘든 거 있어? 말해봐. 그런 거 있으면 우리 터놓고 서로 얘기하기로 했잖아. 거봐. 내가 다 방금 말했잖아. 말해놓고 또 물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야. 그날은 저도 화가 나 남편과 있는 힘껏 다투었어요. 아이 보는 걸 편하다고 하질 않나.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절 하찮은 사람 취급하질 않나.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더 이상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근데 남편의 이런 막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죠. 어느 날 제가 설거지통에 그릇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당신 식기세척기 하나 사든지 해. 귀찮게 왜 이런 일까지 시켜? 퇴근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통에 그릇 넣는 게 뭐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요. 그게 어려워? 어차피 설거지는 내가 하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또 자기 말에 꼬투리 잡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무시한다면서요. 정작 무시는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요.
어느 날은 그런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랑했던 사람 맞나 싶었어요. 남편 덕에 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행복해졌는데 왜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가는 건가 답답했죠.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을 붙잡고 그런 말도 해봤어요. 연애했을 때의 추억을 끄집어내며 왜 변했냐고요. 근데 애써 건넨 말에 변해? 내가 뭘 변해 변하긴 나 원래 이랬어. 당신이 날 보는 시선이 변한 거겠지. 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려오더군요. 그 길로 저는 남편을 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혼이란 선택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않고 아이와만 지내는 걸 택했어요. 아이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저에겐 남편이 필요했지만 그때 그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에게 남편의 흉을 보진 않았지만 시누이도 오빠가 변한 건 눈치챘는지 저에게 가끔씩 커피를 사주며 좋은 말을 해주었거든요. 새언니, 요즘 오빠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힘들죠? 아니에요, 아가씨. 우리 오빠 원래는 엄청 순둥이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 잘 안 해요. 저한테도 그러고요. 오빠가 예민한 면이 있긴 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그게 폭발했나 봐요. 어제는 저한테 괜히 잔소리 하더라니까요. 시집이나 얼른 가라면서. 직장은 왜 또 그만뒀냐고.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난 몰랐네. 남편이 그런 말 한 줄. 네, 근데 그냥 웃고 넘겼어요. 새언니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빠가 그럴 땐 그냥 무시해요. 그나저나 같이 살기까지 하니 새언니가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 별다른 대화는 아니었지만 시누이와 소소하게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어느새 조금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조금 갑작스러운 내용의 전화였어요. 새언니, 요즘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언니가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내가요? 아가씨 남자친구를요? 네. 새언니,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여자 어른이 새언니잖아요. 사실 결혼 생각까지 있는 남잔데 언니가 봐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신우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봐달라 했으니 궁금하기도 하여 그날은 아기를 맡겨놓고 잠깐 신우의 남자친구를 보러 나갔어요. 은근 긴장도 되고 만나기 전까진 분위기가 불편할까봐 걱정도 됐죠. 근데 막상 나가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누이와는 가족관계라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남자친구란 사람은 부침성도 좋고 싹싹해서 시누이와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시누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심 너무 다행이었어요. 근데 헤어질 쯤 돼서 시누이가 귀에다 대고 비밀이라며 속삭였는데 그 말에 저도 조금 놀랐어요. 언니, 사실은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저 사람 아버지가 거기 회사 대표래요. 정말요? 그리고 저 사실 프로포즈 받았어요, 어제. 시누이가 부끄럽게 저 말들을 하는데 프로포즈 받아놓고 절 불렀다니 상당히 놀랐죠. 근데 시누이는 프로포즈를 받은 기쁨보단 걱정이 더 커 보였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 같은 애 하층민이라고 하면서 엄청 구박하고 못살게 굴잖아요. 시댁 식구들 다 일부러 영어로 대화하고. 저는 대학도 구린대 나오고 집안도 평범한데 괜찮을까요, 정말? 시부모님 되실 분 한번 만나보긴 했는데 좋은 분 같긴 한데 막상 결혼하면 변하실까봐 걱정도 되고요. 에이, 그런 건 드라마죠. 아가씨 같은 사람이면 시댁 식구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또 이미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면서요. 반대했으면 예전에 벌써 반대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새언니? 나 너무 긴장되거든요. 저는 대화를 하며 저희 집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상당한 재력가였지만 남편과 남편의 집안을 아무 편견 없이 받아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를 달래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누이는 다행히 아무런 일 없이 결혼식까지 치렀고요.
결혼식은 유명 호텔에서 치렀는데 그 속에서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눈부시게 우는 신우이를 보니 제 가슴이 다 찡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나 잘 살게요. 신우이가 그런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마치 정말 제 동생이 떠나는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람 변하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저는 신우이를 통해 또다시 체감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아주 뼈저리게 말이죠. 어느 날 어린이집을 보내고 홀로 쉬고 있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급박한 목소리였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언니, 나 요리해야 하는데 내가 잘 할 줄 몰라서 몇 개만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아, 요리요? 난 또 별거라고. 알겠어요. 레시피 보낼게요. 근데 문자 말고 와서 알려주면 안 돼요? 그 편이 내가 배우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흔쾌히 알았다며 신우이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근데 신우이가 한참 저에게 요리를 배우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더니 언니, 나 약속이 생겨서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오늘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깜빡했거든요. 곤란했어요. 아무리 친구 모임이 있다지만 내가 있는데 허나 붙잡을 수도 없어.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저도 갈 준비하는데 신우이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새언니, 죄송한데 그 아까 하던 연근 조림만 마저 해주시고 가면 안 될까요? 저걸 다요? 네, 언니 진짜 죄송해요. 그러고 신우이는 떠났고 전 결국 신우이가 부탁한 조림을 1시간 동안 하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근데 신우이의 이런 부탁은 몇 날 며칠 계속되었죠. 요리를 아무리 배워도 못하겠다며 저를 불러 알려달라고 했고 요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해외여행 가서 집에 강아지를 돌봐야 하면 꼭 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새언니, 이건 수고비예요. 도와줘요. 근데 수고비랍시고 두툼한 봉투를 주며 그런 부탁을 하니 저도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이뻐했던 아가씨지만 어제 결혼하고 나서 더 철이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신우이의 사치는 또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명품백 이런 거 당연히 갖고 싶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 살 수도 있지만 그 소비가 좀 과하더라고요.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 한 번씩 명품관을 돌며 쇼핑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어치를 긁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이 많은 돈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이가 이 카드로 뭐든 긁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도 1,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언니는 이쪽 살기를 이해 못해요. 제가 시댁 한번 놀러 가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절 데리고 명품관 도시면서 가방을 한 번에 2-3개씩 턱턱 사세요. 제 거, 자기 딸 거, 본인 거까지.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해외여행도 동남아 쪽은 안 가고 꼭 유럽이나 그런 쪽만 가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창피할 정도라니까요. 아무튼 이런 집에 시집 오고 나니까 저도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돈이야 차고 넘치는데 뭐하러 돈을 아껴 써요. 그래요, 아가씨. 아가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가씨, 자꾸 이렇게 쉽게 긁다 보면 나중엔 한계를 모르게 돼요. 전 그게 걱정돼요. 근데 새언니, 재밌네요. 뭐가요? 마치 새언니 경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새언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아가씨는 대놓고 제 앞에서 비웃었고 말이 심하다고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 꼬맹이와 말해봤자 괜히 입씨름만 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훈계하는 걸 그만두고 그냥 알아서 살라지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솔직히 집에 들어와서도 자꾸 신우이가 한 말이 떠나지 않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는 신우이와 교류를 덜하게 되었죠. 신우이도 저에게 별로 연락하지 않았고요. 가끔 신우이 SNS 보면 온갖 호화스러운 것들밖에 없었어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자기가 산 명품 핸드백 사진 등등 부티나는 사진들을 걸어놓고 마치 자기 삶을 포장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과거 옛날의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아가씨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던 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산후조리원에서 곧 나오는데 여기 집에 와서 좀 쉴 거니 네가 와서 좀 도와주라. 제가요? 그래. 제왕절개까지 해서 몸이 많이 힘들다고 하네. 내가 돌봐주면 좋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허리가 영 그렇잖니. 네가 해주면 고마울 것 같구나.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님. 신우이가 출산하고서도 문자만 보냈을 뿐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기에 저는 사실 이 기회에 신우이와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님 말을 알겠다고 했고 신우이가 집에 왔을 때를 대비해 이것저것 준비해놨어요. 나름대로 곰국도 끓여놓고 신우이가 입을 레깅스나 얇은 긴 티 같은 것들도 준비해놨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신우이와 사이 안 좋았던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가 집에 온 날, 신우이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새언니가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아가씨 당분간 도울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새언니,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요. 짜증나. 5분 잠깐 걸어오는데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많이 더워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웬 곰국? 새언니, 저 조리원에서 그런 거 지겹게 먹어서 물려요. 짜고 매운 거 먹고 싶다고요. 차라리 김치찌개 같은 걸 끓이세요. 근데 도우미 아줌마 따로 부르려고 했는데 왜 새언니까지 온 거야? 명령조로 뭐든 툭툭 내뱉으며 짜증내는데 전 그 순간 느꼈던 것 같아요. 신우이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저야 잘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신우이는 절 가족이라 생각지도 않았고 거기다 심지어 깔보고 있었죠. 아가씨, 그럼 도우미 아줌마 부르시고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서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와버렸어요. 하지만 별로 볼 일 없을 것 같던 신우이랑은 자꾸 가족 행사 때문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째 볼 때마다 사람 신경 긁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는데 이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 참지 못하고 소리를 획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일주일 전부터 저는 어떤 걸 선물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겨울이고 어머니께서 추위도 많이 타시니 패딩이 좋겠더군요. 그래서 당시 받는 월급에서 꽤 큰 금액을 지출해 패딩을 마련해 드렸죠. 근데 아가씨가 이걸 보더니만 인상을 팍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 유심히 패딩을 보더니 픽 웃었어요. 새언니, 세상에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 엄마 패딩을 무슨 그런 싸구리로 사오면 어떡해요? 오빠도 참 생각 없다. 언니가 이런 걸 고르면 오빠라도 말렸어야지. 싸구려라뇨, 아가씨. 이 패딩 브랜드에서 정가 주고 산 제품이에요. 언니, 제가 이번에 엄마한테 선물해드린 패딩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려드려야 해요? 됐어요. 말하기도 싫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밥 다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스파나 하러 가자. 아유, 너도 참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새아가 민망하게. 사실을 말해준 거야. 내가 말하면 언니 또 저런 거 사올 거 아니야. 이제 엄마 딸이 준 재벌급 집안 며느린데 우리 집안도 이제 격을 좀 갖춰야 하지 않겠어? 엄마, 행여나 새언니가 사준 저 패딩 입을 생각 마. 길거리에서 나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 쪽팔려서 엄마한테 인사 안 할 거니까. 남편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도 아무 말 않고 TV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민망해한 채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빠가 신우이 말하는 정도가 지나치다 생각했는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내가 저번부터 입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네가 재벌가의 시집을 가도 넌 우리 집안 딸이야. 새아가는 네 올케 언니고. 예전엔 언니 하며 잘 따르더니 요즘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빠, 내가 뭘 어쨌다고 날 비난해? 지금 새언니 편드는 거야? 딸 편 아니고?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집안 꼴 잘 들어간다? 새언니, 아주 좋으시겠어요? 아가씨,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요점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아가씨가 제가 정성스레 사놓은 선물을 대놓고 무시하고 돈으로 뭐든 재단하려 하니까 화나신 거잖아요. 저도 기분 나빠요, 아가씨. 제가 언제 아가씨 대학생이고 돈 안 벌고 있을 때 저한테 2만 원짜리 선물 사줬다고 뭐라 한 적 있나요? 대체 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 말에 신우이는 더 기분 나쁜 듯 씩씩거리더니 절 노려보다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3개 쾅 닫고 나갔죠. 그날 밤 저한테 무슨 문자까지 보냈는지 아세요? 장문의 문자였는데 차마 여기 쓰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의 욕문자였습니다. 듣자 하니 무슨 문화 수업 같은 것도 받는다던데 어제 교양은 더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의 행동이었죠. 남편이 제게 신우이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당신 웬만하면 걔 하는 말이 그냥 오냐오냐 해줘. 뭐라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라고. 어쨌든 당신 신우이잖아. 내 식구인데 함부로 그러지 말라고. 함부로? 내가 언제 아가씨를 함부로 대했어요? 아이씨, 말 귀 못 알아듣네. 아, 그러라면 좀 그래. 그땐 남편이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방에서 통화하는 남편 목소리를 듣곤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우이에게 꽤 큰 돈을 빌려 썼더라고요. 자기 직장 그만두고 사업할 건데 돈이 없으니 도와달라 했나 봐요. 차라리 저한테 부탁하지. 아니 말이라도 해보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신우이한테 쪼르르 달려가 돈을 얻어냈으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당장 이혼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할 텐데 우리 집안의 재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알았다면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해충처럼 저희 집안에 달라붙어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내 할 말은 해. 아가씨가 버릇없이 굴면 군다고 얘기할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거라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 그렇게 남편한테 엄포까지 놨어요. 그런데 일이 정말 어그러지려는 모양인지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신우이에게 빌린 돈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집까지 찾아와 난리쳤어요. 제 남편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애기 앞에서 세상이 무너져라 울며 소리쳤죠.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야.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말해서 얻은 돈인데. 내가 오빠 때문에 남편 볼 면목이 없어. 남편이 얼마나 비웃겠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안 그래도 전문대에 영어 못해서 쪽팔릴 판인데 오빠까지 날 쪽팔리게 해야겠어? 미안하다. 꼭 갚을게. 어떻게든 갚아. 어떻게든.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 빨리 갚으라고. 신우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저에게도 당장 돈 갚으라며 수십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허나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갚나요? 물론 부모님의 조력을 얻을 순 있었어요. 근데 당시 신우이 돈 갚겠다고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싶진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매한 방법인데 자존심이 뭐라고. 그땐 그랬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돈을 마련해 신우이 돈을 갚아주었어요. 남편에겐 그냥 어디서 빌렸단 말만 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언니 전시 좋아해요? 미술관 같이 갈래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언니가 돈 갚아준 것도 고맙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디 나와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가봤자 서로 안 좋은 소리만 오갈 건데 이젠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그 동생도 너무 싫어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올 판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나와달라 요구했고 집 앞으로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떼놓고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자주 갔던 미술관이라 그런지 막상 가니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다행히 오늘은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고요. 그런데 미술관을 한참 구경하다 나가려던 참 작품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물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고독해 보여 순간적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제 가요. 나 배고파요. 아, 잠시만요, 아가씨. 5분만 보다 갈게요.
아, 정말. 언니, 나 배고파요. 신우이가 몇 번 그 소리를 했지만 그림에 푹 빠져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술관이 흔들릴 정도의 쩌렁쩌렁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무식한 언니가 무슨 그림을 볼 줄 안다고 그렇게 오래 서 있어요? 아, 진짜. 문화생활 못 누리는 소외계층 데리고 와서 베풀어줬더니 사람 열받게. 왜요? 뭘 봐요, 언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기분 좀 적당히 맞추지 그랬어요. 그 순간 미술관에 정적이 찾아들었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뺨을 아주 세게 때렸기 때문이죠.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그 순간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미술관 밖을 나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제가 신우이 성질을 건드렸다며 한바탕 하려고 했어요. 신우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또 기회가 올 텐데 제가 그 기회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현기증이 일면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서를 던지고 도장 찍으라 했습니다. 내가 못 찍을 줄 알고 그러냐? 찍어 그럼. 당신 빚은 당신이 갚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누구 맘대로? 그럼 당신이 키울 거야, 애? 양육권에 대해 물으니 남편은 정적을 지켰어요. 그리고 콧바람을 씩씩거리며 도장을 찍더군요.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는데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연이 닿더군요.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미술품 사시곤 했어요. 재테크용으로 아주 좋다고 하시면서요. 이번에 아주 좋은 화가의 그림이 나왔다며 저보고 대신 경매에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경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진행하는 경매를 지켜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가씨였죠. 그때 부모님이 원하는 그림 경매가 열렸고 첫 사람이 1억을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이 1억 5천, 그 다음 사람이 2억, 그리고 저는 곧바로 3억을 불렀습니다. 3억입니다. 또 없습니까? 네, 그럼 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아가씨는 3억을 부른 저를 보고 백지창처럼 놀라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야 뭐 그러건 말건 상관없었죠. 결국 원하던 그림을 손에 얻었고 부모님께 확인 문자 보내드렸어요. 아, 근데 경매가 끝나고 차에 타려던 때 마침 아가씨를 또 마주한 거예요. 아, 새언니가 어떻게... 그때 저는 1억 이상 부르지 못했던 아가씨 모습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1억도 쓰기 아까웠어요? 그 돈도 없어서 어떡해요? 거지나 졸부는 이런 경매 오면 안 돼요. 안 그럼 수학도 없이 돌아가거든. 경매 구경 잘했죠? 그렇게 3개 못 박은 뒤 아가씨를 지나쳐 차에 올라탔어요. 나중에 아가씨가 제 뒷배경을 조사라도 했는지 제게 와서 온갖 알랑방구 끼어대며 언니 하기 시작하는데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전 남편 역시 저희 집 배경을 알곤 거머리처럼 달라붙는데 완전히 차단해 주었어요. 지금 저는 무척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어느새 워킹맘으로서 부모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제가 물려받은 회사라 생각하니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나날이지만 시집 가서 살았던 시기 생각하면 지금이 참 행복하네요. 사연 채널 보다 보면 저처럼 가정주부에서 해방되어 멋지게 자기 삶을 찾아가시는 분들 많던데 그런 분들 보며 많이 위로받고 긍정적인 기운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우리 아이의 남은 인생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